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취임한 지 열흘 남짓 만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게 정상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미국, 일본과의 첫 정상회담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가 관심입니다. 대외 여건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 새 정부에겐 의미가 적지 않은 순방입니다. 앞으로 대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외교 정책을 현장에서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될 텐데요. 오늘 첫 소식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공항 활주로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정 인사들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눕니다. 함께 환송을 나온 주한 캐나다 대사와는 30초 가까이 환담을 한 뒤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12일 만에 이뤄진 출국으로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한 10여 개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하고 이튿날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을 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G7 회원국들과의 양자 회담도 조율 중인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양자 회담이 성사될 경우 상호 관세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에서 협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해졌는데 여권 관계자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둔 양국 입장이 비슷한 만큼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G7 정상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낼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G7과 공조하고 협의하면서도 동시에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보신 것처럼 첫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의 최측근이 서울을 찾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일본 측이 연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엔 이 대통령이 두 손을 맞잡고 미래로 나가자는 영상 축사도 보냈는데요. 한일 관계와 관련된 움직임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리셉션에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1965년 이후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함께 이뤘다며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 양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고 곧 있을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이시바 총리와 신뢰와 우정을 쌓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이시바 총리의 최측근 나가시마 보좌관은 고위급 회동을 잇따라 진행하며 한일 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60周年という還暦を迎えるまで紆余曲折がありつつも着実に交流を첫 일정으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찬 회동을 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과거사도 잘 대처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특강에 나선 나가시마 보좌관은 과거 정부 담화를 비롯한 양국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결코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가 파기됐던 사례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추진됐던 수교 60주년 기념 한일 정상 공동 담화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고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나가시마 보좌관의 접견도 이뤄졌는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한 보다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에 뜻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당초 검토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에서 한 발 물러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정 상황도 상황이지만 포퓰리즘이란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은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20조 원 규모 2차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계층별로 액수를 차등 적용하는 안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형태로 1차 땐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와 한부모 가족에게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씩, 그리고 2차 땐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1인당 25만 원씩 전 국민 지원을 공약해온 바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지난 1차 추경 때도 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씩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정 부담과 여론 등을 의식해 보편 지급액을 낮추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걸로 보입니다. 부도난 국가인 줄 알았는데 먹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정도로 일단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위 10%를 1, 2차 모두에서 제외하는 선별 지급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부정적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소설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고 정부 입장이 전해지고 하면은 당정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은 논의될 것으로. 2차 추경안은 순방 직후인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가 사실상 확정될 걸로 보이지만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새 정부 주요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실상 인수위를 대신하는 건데 첫날부터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고 이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데 황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2일 만에 구성된 국정기획위원회가 현판식을 시작으로 최장 80일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인수위 기능을 대신해 국정운영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이한주 위원장을 필두로 7개 분과에 기획위원 55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보다 몸집이 커졌습니다.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정부 조직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인데 특히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방안도 직접 다룬다는 계획입니다. 검찰 해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을 이관받는 중수청 신설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중수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도 열어두고 검토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도록 했지만 경찰 지휘감독권이 있는 행안부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이외에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공약과 또 대통령의 또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금융위에 대해선 정책과 감독 업무가 섞여 있어 비효율적이란 시각도 있는 만큼 해체 수준의 대대적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장관과 차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를 국민이 추천하도록 하는 국민추천제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인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엉뚱하게 셀프 추천 논란이 일면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고위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가 지지자 단체 대화방에 올린 문자입니다. 의원님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천해달라며 1인당 10명에게 배포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국민추천제 인터넷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시행 첫날 기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 중 하나가 법무장관이었는데 양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추천제를 활성해보자는 취지였다며 조직적 동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특정 의원 추천 방법을 공유하며 사실상의 인기 투표 성격을 띠거나 여성가족부 장관의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추천했다고 인증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국민추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자 대통령실은 추천 횟수보다 사유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추천된 인물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걸쳐 인선을 완료하면 추천 횟수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추천 사유는 반드시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마감된 국민추천제는 어제 기준 7만 4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제가 아니면 인재를 찾을 능력이 없다는 자기 고백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혼란에 빠진 당의 수습을 맡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경북 출신 3선인 송언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변화와 쇄신부터 강조했는데 분열된 당을 통합하고 여권의 거센 공세에 맞서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맡았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언석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선의 송언석 의원이 과반이 넘는 60표를 얻어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습니다. 대선 패배 후 당 수습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송신임 원내대표는 무거운 표정으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또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입니다.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TK 출신인 송 원내대표는 개파색은였지만 구주류의 지지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와 함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혁신위가 발족돼야 된다. 편향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는 가급적이면 앞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선 개혁안엔 공감한다면서도 수용 여부는 혁신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시해 주신다면 그리고 개혁을 중단 없이 이어갈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결과 관계없이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임기는 6월 30일까지라며 김 위원장 임기를 연장하는 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달 말 예정대로 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송 원내대표의 당대표 대행 체제로 8월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사적 채무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등이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새벽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두 번째 입장 표명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아들의 고교 시절 해외 명문대 인턴십에 대해선 본인이 노력해서 한 걸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오늘 새벽 SNS에 세 차례에 걸쳐 해명글을 올리며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자신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기업 후원금이었다며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아들의 입법 활동은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고 했고 고3 시절 홍콩대에서 7개월간 연구 인턴을 한 걸 두곤 가족의 도움 없이 본인 노력으로 확보한 인턴십이라며 담당 교수의 메일도 첨부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자신이 먼저 인턴직을 제안해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아버지가 정치인이란 사실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와 변제에 대해선 집 한 채 없이 2억 원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냐고 했고 관련 질문을 한 기자에게 표현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서 강 씨와 그 10명에게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네,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다른 정치자금법 사건과 채무 변제 과정 등은 매일 하나씩 공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동시에 경제 민생 분야 부처 업무 보고를 비롯한 일정들을 소화하며 관련 의혹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김인석 총리 후보자의 해명에도 여전히 사적 채무에 대해선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갚으란 독촉도 없이 7년 동안 돈을 빌려준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인지, 하루 만에 서울과 정읍 등의 채무자 9명과 어떻게 차용증을 다 썼는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채림 기자 리포트 한번 보시죠. 김민석 후보자는 2018년 4월 5일 하루 동안 9명에게 연 2.5%의 이율로 1,000만 원씩을 빌렸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통상적 대출 조건에 맞춰 빌린 거라며 당일 작성된 차용증 9건에 전부 직접 사인했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 구로구, 성동구와 전북 정읍 등으로 서로 다른데 전북에 사는 채권자 이모 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직접 전북 정읍까지 와서 계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에선 물리적으로 하루 동안 여러 지역에서 9건의 차용증을 쓰는 게 가능하냐고 지적합니다. 9명을 한 군데 모이게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차용증서를 주면서 돈을 나한테 빌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특히 이 씨는 김 후보자에게 과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강모 씨의 업체 직원인데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다음 날인 지난 12일에 김 후보자가 1,000만 원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7년 동안 빚을 갚으란 독촉 대신 오히려 수백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내는 게 진짜 빌려준 것 맞느냐며 김 후보자의 긴 해명에 알맹이는 다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는 내일 첫 회의를 여는데 야당은 채권자들과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불러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김용현 전국방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해 구속 만료 기간까지 구치소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이 한 달도 안 되는 데다 법원의 이런저런 조건부 석방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본 겁니다. 송무빈 기자가 김 전 장관이 어떻게 하려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긴급 체포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신병 확보 과정에서의 그 불법성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최장 6개월인 구속기한이 오는 26일 만료되면 바로 석방되는데 1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주거와 출국 제한,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 연락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조건부 보석은 구속 상태를 불법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보석 결정에 항고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구속기간이 다 만료될 것 같으니까 어떠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을 임의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장관은 보석금을 내지 않고 앞으로 열흘간 구치소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가면서 발언한 건 처음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특검 관련 소식입니다. 조은석 내란 혐의 특검이 검찰의 차장, 부장검사 9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규모가 큽니다. 민중기 김건희 의혹 특검은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하면서 인선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오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어젯밤 11시쯤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8명을 추천했습니다.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요.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습니다. 명단엔 문홍주 전 부장판사 등 검찰과 법원 출신이 포함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 4명을 임명합니다. 특검보는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팀장 역할을 맡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검사와 김수홍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찰 간부 9명을 파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우선적으로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60명을 포함해 총 267명으로 구성될 내란특검은 수사 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 고검청사 3개층 사용을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명현 해병대원 특검도 특검보 후보를 압축 중입니다. 인선이라는 게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분이 적합하다 했는데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건강 악화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지난주 병원 진료를 받고 오늘 입원 결정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강한 햇볕과 많은 비가 번갈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폭염특보와 호우특보가 하루 안에 모두 발효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이런 널뛰기 날씨는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쏟아진 세찬비로 차 유리창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바닥을 강타해 길목마다 물 웅덩이를 만듭니다. 시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비 안 오는 줄 알고 집에서 나왔는데 나오니까 비가 막 오더라고요. 옛날하고 비해서 갑자기 비가 오면은 또 많이 오고. 지난 14일 새벽 부산에선 시간당 61mm의 비가 내려 121년 만에 가장 많은 6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파주에선 폭염특보가 12시간 만에 호우특보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날씨는 고온다습한 수증기 덩어리 때문입니다. 대만과 중국 부근에서 태풍전 단계의 열대 저압부가 올라와 폭우와 폭염을 짧은 시간 내 동시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후변화의 특징이죠. 기후변화가 변화의 진폭이 크거든요. 더 자주, 그다음에 강도는 더 강하고 이렇게 날씨가 급변하는 이런.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경남 합천은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를 전망이지만 강원과 충북 등엔 최대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달 말 이후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 폭우와 폭염, 두 극단을 오가는 날씨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가거도 방파제 부실 공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맞지 않는 공법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윗선의 압박 때문에 수사가 미흡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팀장이던 A 경위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3명을 수사했습니다. 연약 집안에 취약한 가거도 방파제 건설공법을 변경하자는 시공사 제안을 기각해 수백억 원 예산을 낭비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팀장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수리명을 실험했던 관련된 교수들이 직접 쫓아와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윗선에서 계속해 수사를 덮으라는 압박이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고발 들어오면 다 수사하냐? 사실관계는 확인해야죠, 과장님. 네?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도 그냥 또 없애버리고 그런 거는. 팀장은 지난해 2월 함정 근무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후 고발건은 다른 수사관이 이어받았는데 최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자료와 추가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팀장은 이후 진행된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혐의 사실을 입증을 해줘야죠. 그래야만 압수영장이 나온다. 그렇게 준비했다니까요.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핵심 피해자하고 임용준하고 학교 선후배에서 가운데 선후배예요. 이 청장은 주 피의자와 잘 아는 사이는 맞지만 수사 무마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청 반부패 수사대는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서울대의 이름을 내건 대형 반려동물 건강검진센터가 생기자 수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벌어지던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동물병원 의료계로도 번졌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13년 동안 한 곳에서 반려동물들을 진료하고 있는 강진호 수의사. 제가 종합반에 가스를 좀 잠그고 멀지 않은 곳에 대규모 반려동물 검진센터가 문을 연다는 소식에 근심이 늘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주치 개념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 애들이 그쪽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고 하는 것이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서울 광진구에 들어설 SNU 반려동물 검진센터는 서울대 출신 의료진과 최신 장비를 갖췄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이 90만 원이 넘는 고급 시설입니다. 수의사들은 서울대 이름을 내건 이 검진센터가 골목상권을 파괴할 것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검진센터 철회하라. 일부 수의사들은 검진센터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진센터 측은 수의학 발전을 위한 투자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치료 행위는 하지 않아 일반 동물병원의 영업을 침해하진 않을 거란 주장입니다. 예측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다른 민간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건드리지는 않거든요. 대학 자본이 투입된 대형 검진센터를 두고 수의료계 내부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유명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는 축구 동호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입니다. 하지만 비싸고 또 구하기도 힘든데 훨씬 저렴한 짝퉁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기능도 떨어지고 부상 위험도 커서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 탐사대 장용욱 기자가 짝퉁 제품을 직접 뜯어봤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벌어지는 그라운드 위 한판 승부. 축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팀 만나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 선수급 축구화를 신은 동호인도 여럿 보입니다. 동호인 사이에 인기인 손흥민 축구화 같은 고급 제품은 30만 원을 훌쩍 넘고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에선 이 축구화를 7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주문해보니 포장이나 제품 상태가 꽤 그럴듯하지만 매장에 가져가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짝퉁이라고 합니다. 옆에 같은데 좀 컬러감 같은 거랑 그라데이션이 네. 없는. 네. 예. 근데 이것도 재질도 좀 많이 느꼈을 때 많이 다르네요. 봤을 때는 발목을 전혀 잡아주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은 정품과 가품의 차이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이건 100% 얘가 진짜. 저는 구분 잘 안 가요.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진짜요? 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가짜고요. 쉽게 구분이 안 되시죠, 이게? 전혀 못하겠는데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은 이건 구분 못할 것 같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성능은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축구화는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거나 공을 찰 때 발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60년 축구화 장인 손으로 진짜와 가짜 제품을 분해해 살펴봤습니다. 일단 가품은 작은 힘에도 밑창이 우두둑 뜯어집니다. 운전자한테서 이제 신을 때는 이제 여기가 열 받으면 접착이 녹으면서 이제 자유제 버려지. 안 뜯어져요. 뒤꿈치 부분도 가품은 딱딱해서 충격 흡수를 제대로 못합니다. 공을 차는 부분도 차이가 큽니다. 얇아요. 이런 것도 아무래도 공 차고 할 때 발에도 그쵸. 충격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공탈 때 상대방 이제 스파이크 이제 밟힐 경우. 해당 가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측은 가품 확인 즉시 전액 환불하고 판매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위조 제품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무니없이 싼 축구화를 신고 운동하다가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장용욱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이제는 서울을 넘어 용인과 의정부 등 경기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덩달아 심상치 않은데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분당선 성북역과 바로 연결돼 있는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달만 해도 10여억 원대 거래되던 이 아파트는 이달 초 14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부동산에 내놓는 매물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매도를 계획하시다가 전세랑 월세 쪽으로 일단 돌리셔서 뭐 좀 2년 정도 더 지켜보시겠다든가. 계약하는 자리에서 5천만 원씩 올리기도 합니다. 손님이 이제 본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뭐 5천을 더 올려서 팔아달라 그러거나 아니면은 매매를 보류하거나. 서울 외곽 지역 집값이 오르면 따라 오르는 의정부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입주 예정인 한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은 프리미엄만 1억 5천만 원이 붙었습니다. 금리 오르기 조금 낮아질 걸 생각해서 실수요자 말고 투가 좀 들어가요. 원래는 올 봄에는 없었거든요. 서울 집값은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육박했고 경기도도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부행장을 긴급 소집해 월별 대출 총량 준수와 주택담보대출 만기 조정 등 대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대출 총량의 월별과 분기별 목표치를 준수하고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폭이 컸던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에 대해선 현장 점검도 나갈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파격적인 공급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수요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일부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택 투자를 막을 길이 없다고 한 발언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생깁니다. 국내 대기업이 미국 빅테크 기업과 손잡고 투자에 나선 건데 AI 허브 자리를 둘러싼 경쟁에 우리나라도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올 초에 이미 인허가 다 끝났고 9월달 정도 되면은 아마 기공식을 할 것 같습니다. SK그룹이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7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29년까지 AI 연산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6만 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상 사용 전력은 일반 가정 10만 가구에 맞먹는 100메가와트. 입지를 울산으로 정한 것도 LNG 열병합 발전소 바로 옆이라 전력 공급이 쉽고 열 관리를 위한 냉각수를 인근 바다에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는 이번 투자로 동부가 최대 AI 허브를 노립니다. AI 데이터 센터로서 돈을 벌 거고 AI B2B에서 벌 거고 마지막으로 AI B2C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돈 버는 AI를 갈 거고요. 막대한 연산이 필요한 AI 사업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천문학적 돈을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GPU 10만 개, 미국 오픈 AI는 GPU 40만 개를 목표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충분해야지만 어떠한 굉장히 초거대 AI를 학습시켜서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초거대 AI 모델을 가지고 여러 회사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올해 1조 5천억 원을 들여 GPU 만장 확보에 나서는 등 AI 허브 선점을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AI 경쟁력을 높이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뒤처진 우리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반도체 지원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 기의 대형 크레인이 세워져 있고 덤프트럭과 포클레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415만 제곱미터 부지에 120조 원을 들여 짓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입니다. 이곳 용인 산업단지의 SK 하이닉스가 지난 2월 반도체 공장 첫 삽을 떴습니다. 인허가 지연과 지자체 갈등 때문에 사업 발표 6년 만에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지원을 1호 공약으로 꼽은 이재명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약속했지만 용수와 전력 확보는 여전히 난제입니다. 장기 전력 공급 계획도 불확실하고 특히 용수 공급도 꽤 문제가 있어서 논쟁거리인 게 맞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함께 논의했고. 반도체 공장 4개가 들어설 일반 산다는 약 6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공장 2개 정도 돌릴 수 있는 2.8기가와트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국내 생산세 공제를 적용해 최대 9조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미국이나 일본 등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경쟁국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수건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도 미온적입니다. 시장의 지배적인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한데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골든타임을 마주한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더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7개 부처가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다가 위헌 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죠. 이 때문에 기존 법을 최대한 활용해 전단 살포를 막을 듯한데 납북자 가족단체는 정부가 생사 확인도 못 해주면서 피해자들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윤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중 조치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통일부 등 7개 부처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 마련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세부 적용 기준을 만들고 항공안전법 등 일부 조항은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만큼 실정법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납북자 생사 확인을 촉구하는 활동조차 범죄 취급하며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우리 요구는 남북대화 잘해서 생사 확인해달라는 건데 이거를 공권력의 잣대를 대서 이렇게 합니까? 또 정부가 납북자 생사 확인을 못한다면 전단 살포도 막지 말라며 북한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끝까지 소식지를 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 최성룡 대표는 어제 파주 임진각에서 재난안전법상 위험물인 헬륨가스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생겼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북전단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 통일부는 지난해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했는데요. 1년 만에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판결은 같은데 이렇게 통일부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 판결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법을 통과시켰고요. 헌재는 2023년에 7대2로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북한으로 인한 위험을 전단 살포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 건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새 정부의 해석은 다른 거죠? 네, 지금 통일부는 헌재의 판결은 처벌이 과도하다는 거고 전단을 무제한 살포해도 된다는 건 아니란 겁니다. 실제 헌재 판결문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완해서 사전 신고제 등을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2016년엔 대법원도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만 그럼 정부는 어떤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새로운 대책이 나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정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들어서 전단 살포를 막아왔는데요. 이건 처벌 조항이 아니라 한계가 있었고요. 지난해 국토부가 대북 전단이 2kg 이상이면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고 최근 경찰은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활용했던 지자체가 위험 지역을 지정하는 방법과 헬륨가스 운반을 규제하고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판단입니다. 네, 뭐 특별하게 새로운 방법이 나온 건 아니고 뭐 기존 법대로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네, 이 때문에 통일부는 오늘 광복절 이전에 남북관계발전법 등을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처벌에 치중하기보다 민간단체들을 설득하고 협력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구현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과거와 패러다임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다. 네, 뭐 북한에 정보를 전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정부가 좀 종합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는 양측이 대낮에도 과감한 공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먼저 김자민 기자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 연기가 치솟습니다. 주로 심야에 이뤄지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맞불 공습은 교전 사흘째부터 대낮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핵시설뿐 아니라 외무부 등 정부 청사까지 타격하며 이란 전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의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We can't have the world's most dangerous regime have the world's most dangerous weapons. Could certainly be the result because the Iran regime is very weak. 전날 공격 중단 의사를 내비쳤던 이란도 파괴적인 작전을 다짐했습니다. هر چقدر اینا بخوان گسترش بدن طبیعتاً این پاسخ‌ها سخت‌تر و شدیدتر خواهد بود. 텔아비브 공항을 비롯해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미사일을 퍼부었고 군시설과 정유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분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번 공습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화 중재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Sometimes they have to fight it out, but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ere'll be a deal.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던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양측의 교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사상자는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선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고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테헤란을 탈출하려는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کلاً کل شهر پناهگاه نداره. جایی فکر نمی‌کنم باشه که مردم بتونن سریع خودشونو به اونجا برسونن. 낡은 방공호 외엔 사실상 대피 시설이 없는 데다 이스라엘이 이란 군 지휘부를 겨냥해 주택가를 폭격하자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란에선 최소 200명 넘게 숨지고 1,2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들이 줄줄이 사망한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란다 바로 앞에 떨어진 미사일을 보고 아연실색합니다. 이란의 공습에 방공망이 뚫리면서 이스라엘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재기에 나섰고 우리 교민 600명 가운데 일부도 긴급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6분 먼저 가셨고요. 오늘 또 한 23명 정도 가셔가지고 그동안 전쟁과 양상하고 다르게 좀 더 강하고 또 심해서 교민들은 한인회 주관으로 예루살렘에서 버스로 2시간가량 이동해 요르단 암만으로 향합니다. 각 가정에 스테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공항이 폐쇄됐고요. 요르단 암만 국제공항이 폐쇄되었다가 어제 다시 개방되어 가지고요. 거기로 또 이용해서 한국으로 나가시거나. 이스라엘 당국은 나흘간 20여 명이 숨지고 600명 가까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You're such a hypocrite. You're not interested in me. I trusted you. You're my friend. You were supposed to be my friend when you were... Sorry, Stephen. 서로 믿는 친구라도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나 범죄 세계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지 열흘도 안 돼서입니다.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낸 사건인데 정치 탄압으로 몰아갑니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을 죽인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 공범으로 1심 재판 중이죠. 이 전 부지사를 시켜 쌍방울에게 방북 비용을 대납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사업을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하려 한 듯합니다. 그랬다가 부인이 항의하자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해 억지 진술을 했다고 발뺌합니다. 대통령 재판이 하나둘 중단되는 상황이라 진실 여부는 당분간 묻힐 겁니다. 문제는 이 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고 어떻게 이리도 당당하게 사면, 나아가 복권까지 요구하냐입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연대해 갓 나온 판결을 사실상 뒤집자고 선동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요. 그러다 보니 야당은 대선 승리 청구서냐, 협박이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사면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하죠. 대통령이 자신이 몰랐다고 하면서 사면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노나라의 집권자 개강자가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의 답은 이랬습니다. 정치는 바로잡는 거다. 올바름으로 솔선수범하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냐. 공자의 가르침대로 할 수 있는 정치가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정치가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는 바라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억 원의 돈을 불법적으로 받고 금지된 자금을 북한에 건네준 범죄자가 이리 뻔뻔하게 자신을 풀어달라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6월 16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철면피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 소식 들어있는데요. 강원과 충북, 남부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해안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내일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1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9도, 강릉과 전주가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